안녕하세요. 부동산 금융론입니다. 오늘은 제7장 채권 투자의 위험과 신용 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권자가 직면하는 위험에 대해서 증권으로서의 채권 투자를 염두에 두고 그 위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뿐만이 아니라 중도에 또 매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출되는 위험 요소가 좀 다양합니다. 그걸 크게 한 7가지 정도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채권자가 직면하는 위험은 신용위험 또는 채무불이행 위험입니다. 신용위험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지만 주로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 그런 위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위험을 말하는 거죠. 이따가 대출 계약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그때 설명하겠지만 사실 이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의 범위는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채무자가 이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의무가 상당히 폭넓은데요. 그런 거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다른 나머지 모든 의무들은 결국은 원리금을 적시에 상환하도록 이제 만들기 위해서 부여하는 의무들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원리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않는 그런 위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재무적인 공경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디폴트 상황에 갔을 때 이런 신용위험 또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을 하겠죠. 가장 이제 궁극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반대 위험도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일찍 갚는 그런 위험을 말합니다. 이것도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상환받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금융기관들은 대출이나 채권 투자를 할 때 그 만기를 보고 자기 보유 기간을 사전에 정합니다. 근데 그런 투자 기간에 대한 목표도 정해 놓고 자금 운용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채무자가 돈을 일찍 갚아 버리면 그 들어온 돈을 또 다시 다른 방법으로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중도 상환 또는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리금을 만기 이전에 상환받는 위험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빌려준 돈을 완전히 받지 못하는 그 위에 있는 그 신용위험 또는 채무불이행 위험보다는 사이즈 면에서는 크지 않은 위험이지만 이 역시 인제 아주 빈번히 발생하고 그 대출을 많이 지급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저는 조기 상환이 많이 이루어지면 전체적인 자금운용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자율 위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율은 채권 자체의 표면 이자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장 이자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표면 이자율이 정해져 있는 어떤 채권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 기간 중에 시장의 이자율이 상승을 하면 채권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채권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쿠폰은 정해져 있고 시장률이 올라가면 채권 가치 평가할 때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요것도 위험이죠.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은 그 채권을 늘 이제 시가 평가합니다. 그래서 평가된 가치가 하락하면 이제 손실로 인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어도 문제고 하락한 상태에서 내가 채권을 팔아야 한다면 그 손실이 현금 흐름으로 확정되겠죠. 그래도 문제고. 그래서 이자율 변동이라는 것은 채권을 매입을 하든 대출을 하든 하는 순간부터 노출되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제 인플레이션 위험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대출을 하건 또는 뭐 채권 투자를 하건 그 이자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걸 얘기할 때 이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미래에 사용하기로 이제 하는 거죠, 대출한다는 것은. 인제 그때 내가 그 현금의 사용을 유보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물가가 상승을 해 버리면 그 현금의 구매력이 이제 하락하겠죠. 그는 똑같은 현금으로 할 수 있는 인제 일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이걸 보상받기 위해서 적어도 인플레이션만큼은 이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자율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어쨌든 미래의 인플레이션율을 예상을 해서 이자율을 정했는데 채권자 예상보다 물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 재무적인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2022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이제 코로나19가 전체 이제 지구에 찾아왔고 그러면서 경제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죠. 그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통화량을 굉장히 늘립니다.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도 낮게 가져가고 그렇게 2020년, 21년 경제 위기 상황을 이제 버텨왔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니까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거래가 과거처럼 원활하지 않아서 그 여러 가지 그 원자재의 공급도 이제 위축이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금리는 낮춰놨고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제 그러면서 현재 명목 금리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을 2022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22년이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힘든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자가 외국 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국내 회사가 발행했더라도 외화로 표시된 채권, 또 예를 들어서 달러 표시 채권 같은 걸 투자했으면 환율 변동의 위험에도 이제 노출되겠죠. 환율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결국은 원화로 환산한 나의 현금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채권 투자자가 직면하는 위험 중에는 이제 재투자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이자가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떤 채권에 투자할 때는 이제 만기 수익률을 나름 판단을 해서 이제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 만기 수익률이 목표한 대로 잘 달성되기 위해서는 중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도 그 만기 수익률 수준에서 운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IRR이 만기 수익률과 일치가 되는데요. 근데 중도에 들어오는 이자를 그런 적정한 수익률로 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만기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중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자산들은 그 현금 흐름을 이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대한 위험에도 이제 노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투자 위험을 구성하는 요소도 다양한데요. 뭐 투자할 자산이 없을 수도 있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수익률이 낮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자율과 깊이 관계 있습니다. 이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이자를 또 다른 이제 대출이나 채권 투자 형태로 이제 운용을 보통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투자 위험은 요 이자율 위험하고 좀 밀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으로는 이제 시장 위험 또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이제 유동성 위험이 대표적인 용어고 요거를 또 이제 시장 위험이다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요거는 내가 채권을 팔고 싶을 때 이제 적시에 잘 팔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예정한 매매 타이밍에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현금이 필요할 때 그거보다 일찍 이제 매매를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럴 때 원하는 시점에 잘 현금화 되느냐 하는 아주 1차적인 그 유동성도 있고요. 실제로 뭐 채권이 매각은 되더라도 내가 급하게 팔려다 보면은 이제 가격을 낮게 받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시장의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면. 그래서 적시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예정했던 그 적정 가격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 고런 이제 2차적인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채권은 이제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크게 지금 한 7가지 정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이 왼쪽에 있는 2개 위험, 신용 위험 또는 채무 불이행 위험과 중도 상환 또는 조기 상환 위험은 요거는 채무자의 행위와 깊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위험들은 시장 상황에 이제 노출되는 그런 위험이죠. 그래서 이 시장 상황에 노출되는 거는 이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예측하고 대비하는 그것이 최선의 대응책이고 채무자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채무자를 잘 이제 심사 또는 평가하고 이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뭐 유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런 위험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채권 투자의 위험이 다양한데요. 뭐 이것 외에도 이제 더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중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아이템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용 또는 채무불이행 위험. 이건 뭐 채권자라면 피할 수 없는 위험이죠. 대출을 해줄 때도 똑같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에 대해서 어떤 신용 등급이나 신용 점수 같은 거를 이제 까다롭게 보고 채무 불이행에 대비해서 뭐 담보도 잡고 보증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저 위험에 이제 대응들을 하고 있고요. 중도 상환 또는 조기 상환 위험 역시 대출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이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규모의 한 건 한 건의 금액이 큰 이제 그런 대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택담보대출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많이 이제 다수로 대출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기 상환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사실 또 확률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률을 잘 예측하고 확률의 그 조기 상환이 발생하는 그 비율의 트렌드도 잘 관찰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 이제 시중의 은행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런 이제 조기 상환을 그래도 좀 낮추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대출 수수료, 그러니까 이자와 별도로 대출을 최초에 기표하는 시점에 수수료를 좀 미리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율 10%의 대출을 이제 해 주기로 했다면 요거를 이제 이자율은 한 9%만 하고 전체 기간 동안에 그 1%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을 대출을 처음에 기표할 때 미리 받는 거예요. 그걸 인제 선취라고 하는데 이렇게 선취 수수료를 미리 이제 받는 이제 그런 방법을 간혹 씁니다. 그러면은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만기까지 대출을 계속 가져갔을 때 전체 비용 그러니까 올인 코스트가 10%로 이제 동일하겠죠. 하지만 이제 중도의 상환을 하게 되면 이제 미리 내놓은 선취 수수료는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코스트가 연율로 10% 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죠? 이 선취 수수료는 이 전체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만큼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기 상환하지 않고 이제 만기까지 가져가는 이제 그런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런 선취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고 조기 상환하는 시점에 조기 상환할 때는 페널티로 이제 얼마를 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제 비용을 부과하는 거죠. 요런 것들이 존재하면 아무래도 조기 상환을 좀 덜하게 하는 인제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또는 조기 상환을 하더라도 대주의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손실을 좀 줄여주는 인제 그런 효과들이 있죠. 그 세 번째로는 인제 이자율 위험은 인제 여전히 똑같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이제 채권은 중도에 매매할 수 있지만 대출은 유동성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기표를 하면 그냥 만기까지 이제 가져가는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 이 중간에 이제 그 이자율이 계속 변동을 하면 보유하고 있는 대출 채권의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하는 거죠. 인제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할 때 이자율을 부과하는 이자율을 고정금리로 할 거냐 변동금리로 할 거냐를 많이 고민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의 이자율이 변화하면 채권의 가치가 변동한다. 대출 채권 포함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자율 자체가 고정금리로 정해져 있을 때 얘기죠. 근데 대출을 하면서 대출 금리 자체가 시장 이자율에 연동해서 변동하게 해 놓으면 가치 변동은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이자율이 우리가 예상한 거하고 반대로 움직여 버리면 또 변동금리가 더 손해일 수도 있어요. 금리가 올라갈 걸로 예상해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했는데 실제로 금리가 이후에 더 낮아졌다. 이제 그러면은 수취할 수 있는 이제 이자 금액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미래의 이제 이자율도 열심히 예측을 하고 이제 그 예측할 때는 인제 앞에서 배웠던 선도금리 같은 걸로 예측을 합니다. 이제 그래 가면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율도 정하고 동일한 만기일 때 고정금리면은 이자율을 몇 퍼센트로 시작하고 변동금리면 몇 퍼센트로 시작할 것이냐 더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 그러니까 채무자의 신용이 똑같을 때 은행에 가서 똑같은 조건의 대출을 신청을 해도 그게 고정금리일 때와 변동금리일 때 첫 월부터 금리가 다릅니다. 그건 이제 이자율에 대한 예상에 근거해서 결정되는 금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출에서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는 게 유동성 위험입니다. 또는 시장 위험. 보통 대출은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이제 대출을 하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의 대출에서는 뭐 이런 유동성 위험을 인제 크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건 오히려 인제 증권으로서의 채권을 보유할 때 밀접한 위험인데
이제 앞에서 그 중도 상환 얘기하면서 언급했던 그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다수의 주택 구입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고, 그래서 아주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출 채권을 보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일정 정도 쌓이면 그것을 인제 MBS,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의 방식으로 MBS를 발행해 가지고 매각을 하고 자금을 다시 조달해서 또 대출을 하고 뭐 한다고 금융의 개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자산 유동화를 이제 전제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경우는 열심히 대출을 하면서 대출 채권이 막 쌓이겠죠. 그걸 자산을 풀링한다고 하는데, 그 풀링하는 동안에 이제 시장 여건이 많이 인제 변해서 대출 채권의 이제 매각이 적시 매각 또는 적정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지는 그런 위험에 이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와 연계해서 유동성 위험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이제 요런 것들이 대출과 관련해서 인제 특별히 좀 더 신경 써지는 위험들이고요. 연하게 표시했지만 뭐 인플레이션 또는 환율, 그다음에 뭐 연계해서 재투자 위험 이런 것도 이제 대출에서 똑같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저 4 가지가 주로 중요하게 이야기된다 인제 하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대출을 한다고 하면 크게 이제 2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모기지입니다. 모기지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원래 모기지라는 말의 어원은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하되, 어떤 부동산이냐면 주로 인제 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을 이제 모기지라고 한다 하는 설명은 이제 여러 번 드렸는데, 근데 꼭 주택이 아니라 뭐 오피스나 뭐 리테일 같은 그런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도 이제 담보 대출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커머셜 모기지라고 이제 많이 부릅니다. 이렇게 인제 이미 완성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그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고, 또 두 번째로 많이 부동산과 관련되는 대출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입니다. 이 프로젝트라는 것은 부동산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제 부동산을 만드는 중에 그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죠. 요 두 가지 대출이 부동산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대출이거든요. 네, 고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씩만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